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오니까 몸이 많이 무겁죠. 예, 아침에 아마 눈이 잘 안 떠질 건데. 자, 오늘은 그 무효와 취소, 그중에서 무효 파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교재 229페이지입니다. 229. 일단 무효 행위부터 볼게요. 일단 법률 행위 자체가 일단 성립을 해야만이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 갖춰야 돼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목적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 표시입니다. 요 세 가지를 갖춰야 법률 행위가 뭐 한다고요? 성립이 된다는 거죠. 자, 요게 성립이 되고 나면 그러면 성립이 돼야만이 효력을 논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효력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무효냐 유효냐를 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취소 이걸 논하려면 일단은 뭐는 해야 된다고요? 성립은 해야 돼요.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 있어요.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효, 취소를 논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일단 권리 능력이라든가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의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권리 능력이라든가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 행위를 했다. 이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효예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소위 말해서 만취된 상태에서 법률 행위를 했다,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건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고, 법률 행위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 행위를 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제한 능력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 사법상 효력은 뭐냐 그랬더니 일단 유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서 취소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무효와 취소를 논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가 일단 뭐는 해야 된다고요? 성립은 해야 된다. 성립을 해야만이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에서 이 중에 뭔가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불성립이라고 했어요. 불성립. 불성립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해서 부존재다. 그러면 불성립과 부존재 상태에서는 무효와 취소, 무효행위의 추인 이걸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트가 이해가 안 되면 시험 문제가 홀랑 속아요. 그래서 이 불성립, 법률행위의 불성립 상태에서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법률행위가 불성립된 상태에서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허용될 수 없다. 왜? 성립 안 했으니까. 일단 성립을 해야 무효행위 추인을 하든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효행위 추인 139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일단 성립을 해야만이 무효행위 추인을 하든 취소를 하든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불성립, 부존재 상태에서는 무효 취소가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구조를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불성립, 부존재 상태에서 무효 취소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없다. 이걸 먼저 명확하게 딱 잘라서 정리를 합니다. 자, 이 무효라고 하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라는 게 무효고, 취소라고 하는 것은 취소라는 것은 일단 효력은 발생했는데 이거를 취소 사유에 의해서 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소급해서 무효를 만드는 그런 것을
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효를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이렇게 나눌 겁니다. 자, 일단은 절대적 무효. 일단은 먼저 절대적 무효를 한번 보죠. 절대적 무효라고 하면 우리가 103조 지난주에 봤는데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 반사회적 법률 행위, 이 절대적 무효가 되겠고,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이러한 것들은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 무효다. 이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이러한 행위는 추인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추인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추인이라는 게 민법 139조에서 말하고 있는 무효행위의 추인을 얘기하는 건데, 무효행위의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전환인 것은 138조에 의한 무효행위 전환인데 이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행위의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건 똑같은데, 특이사항은 무효행위의 전환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사항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전환을 허용한다. 이게 아주 특이사항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 위반 역시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 똑같고,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딱 한 개가 차이가 나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 하나만 138조에 무효행위의 전환이 허용되는데, 조금 있다가 무효행위의 전환은 한 5분 뒤에 다시, 한 10분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무효가 되겠는데, 이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말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무효고 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절대적 무효는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까지 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절대적 무효. 누구에게나 무효의 효과를 다 주장할 수 있는 건 절대적 무효고, 계약 당사자 간에만 무효인 건 뭐라 한다고요? 상대적 무효다. 자, 그래서 상대적 무효인 거 일단 107조 1항 단서입니다. 107조 1항 단서가 뭐냐면 상알수라고 하는 겁니다. 상알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비진이에 대한 상알수, 요게 이제 상대적 무효가 됐고, 그다음에 108조가 통정 허위 표시인데, 이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무효,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이 무효가 상대적 무효가 되는데, 요 상대적 무효는 추인도 139조에 의한 추인도 허용되고, 그 다음에 138조에 의한 무효행위의 전환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된다, 이런 차이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무효, 절대적 무효인 거, 이 절대적 무효인 거는 조금 전에 뭐라 그러냐면 선의의 제3자, 이 절대적 무효인 것은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요, 없다요?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예요.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3자에게 선의의 3자에게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니까 선의의 3자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등기 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등기도 말소시킬 수 있다. 이게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선의의 제3자, 이 선의의 제3자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고,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3자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3자의 등기 말소, 3자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에서 차이가 나는 건 바로 지금 이 부분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3자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 무효는 당사자가 나면 무효고 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추가되는 건 137조가 추가되는데, 자, 민법 137조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사유가 있으면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법률행위의 일부의 무효 사유가 있어요. 무효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 법률행위 전부를 갖다가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면 원칙이란 말을 쓴 거 보니까 예외가 있다라는 소리인데 무슨 예외가 있냐 했더니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분적이라 그러는데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효가 아닌 부분만 가지고도 법률행위를 완성하겠다는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행위가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무효가 아닌 부분만 가지고도 법률행위를 완성하는 의사가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자, 사례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건데요. 바닷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도로가 있다 그러고 여기 이제 이렇게 횟집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횟집이 있고 횟집과 그 사이에 이렇게 주택이 이렇게 같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횟집과 주택을 일괄 매매했습니다. 일괄 매매니까 전체를 두 개 다 팔았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일괄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 주택 부분이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어요. 화재로 전소 다 타버렸습니다. 그럼 일괄 매매 계약, 이 계약은 법률행위고, 그러면 화재가 났으니까 일부가 무효인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가지고 주택 부분이 타버렸고 횟집 부분은 멀쩡히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일괄 매매니까 두 개 다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죠. 이렇게 됐을 때 화재로 인해서 주택이 전소됐으니까 일부 무효 사유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법률행위 일괄 매매 전체를 다 뭐로 한다고요? 무효로 한다. 그래서 일부 무효이면 뭐 한다고요? 전부 무효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 전체를 다 뭐로 한다고요? 무효. 그래서 일부 무효가 있으면 전부 무효로 한다. 그래서 이 계약 전체를 다 무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 계약은 주택 부분과 주택이 아닌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주택과 주택이 아닌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걸 뭐라 본다고요? 가분적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가분적. 다른 말로 분할 가능성이라 그래요. 분할 가능성, 가분적이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가분적, 분할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무효가 아닌 부분만 가지고도 법률행위를 완성할 의사가 있다면 이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나는 목적이 횟집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뭐 주택은 내가 다른 데다 구입을 하지 뭐 이거는 이제 무효라 하더라도 요것만 가지고도 계약을 완성하라 있으면 요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도 계약을 완성하면 된다. 그럼 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 감액을 하면 되죠. 주택 부분이 무효, 이거는 타버렸으니까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가 나서 타버렸으니까 이 부분은 뭐 하면 된다고요? 대금 감액으로 깎아버리면 되고 요 나머지 횟집만 가지고 계약을 완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예외. 그래서 137조, 자, 잠깐만. 그게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은, 봅시다. 저쪽 230페이지 쪽에 있네요.
자, 230페이지 그 첫 번째 박스 밑에 양가로 보면 일부 무효와 전부 무효 이런 말 나왔죠? 예. 그래서 거기 일부 무효와 전부 무효에다 거기다가 137조라고 쓰세요. 이게 눈에 이렇게 확 들어와야 되는데 눈에 확 안 들어오게 해놨네요. 여기를 첫 번째 박스 밑에 일부 무효와 전부 무효 거기다 뭐라고 쓴다고요? 137조라고 쓰고 원칙이 뭐라고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그 전부를 뭐라 한다고요? 무효로 한다. 그래서 거기 일부분이 무효인 것은 일부 불능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럼 여기 주택과 횟집을 갖다가 일괄 매매했으니까 주택이 화재가 나서 불능이 됐으니까 일부 불능 상태란 말이에요. 일부 무효는 일부 불능을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그게 일부 무효는 일부 불능을 포함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일부 무효인 때는 일부 불능이라고 딱 표시돼 있네. 그래서 때는 그 전부를 뭐로 한다고요? 무효로 한다. 이게 우리 이 실무에 나가면 되게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나가면 바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일이 왕왕 생긴단 말이에요. 일괄 매매를 했을 때 어느 한쪽이 불능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이게 실제로. 자, 그래서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 분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처럼 이렇게 주택과 횟집으로 분할 가능성이 있고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주택 부분이 화재가 나서 없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그러니까 목적은 나는 횟집에서 이거 장사하는 게 목적이니까 주택 부분이 없더라도 나는 횟집이 목적이니까 이것만 갖고라도 계약을 완성하겠다라는 의사. 그래서 분할 가능성이 있고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거라고 인정될 때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137조 1번 무효임은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는 원칙론이 있고 예외적으로 법률행위가 분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도 법률행위를 완성하였으리라고 하는 가상적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라는 예외가 있다 해서 원칙과 예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원칙론이 많이 사용되어지니까 일부 무효이면 전부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아주 많이 적용되는 거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38조를 한번 볼게요. 138조는 무효행위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무효행위의 전환.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기 233페이지 하단부에 있어요. 233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무효행위 전환 138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조문만 한번 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거라고 의혹되리라고 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게 법조문이고 요 138조는 우리 쪽에서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자, 일단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저 정주영 회장님의 그 일대기 정주영 회장님이 그 바깥에서 외도를 해가지고 자식을 아들을 낳아왔어요. 이름만 대면 누군지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는 실명만 되면 다 아는 만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그 바깥에서 혼외자를 낳아왔습니다. 혼외자를 낳아왔는데 자기 본부인이 애를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 친생자 신고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예요. 왜? 자기 부인이 낳지 않고 혼외자인데 자기 부인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률상은 무효입니다. 근데 이게 출생신고로서는 무효가 되겠지만 야가 내 새끼다라고 하는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부인이 낳지도 않았는데 낳았다고 신고를 했으니까 그 출생신고로서는 무효인데 뭐로는 유효가 된다고요? 내 새끼다라는 것으로서 인지신고로서 효력은 갖는다고요.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무효행위에 뭐가 된다고요? 전환. 이게 부동산하고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고 우리 쪽에서 138조에 대해서. 그런데 판례가 우리 쪽에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 쪽에 재건축 조합이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토지 소유자가 팔기 싫어서 금액에 거래 금액의 10배를 불렀는데 이걸 갖다가 사버렸다, 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배를 주고 사게 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가 발생해서 104조에 의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발생을 해요. 취는 안 되지만 138조에 무효행위 뭐는 허용된다고요? 전환.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10배가 초과 10배로 했으면 이걸 무효라는 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걸 조절을 해서 한 3-4배 이상은 벌어지지 않게 하시죠. 3배, 4배 이상으로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계약했으리라 의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된다. 그래서 거기 판례가 우리 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 전환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 무효행위 전환된다고 돼 있고 그 밑에 2번 판례 딱 하나밖에 없는 우리 판례예요. 매매계약이 약정된 때 매매대금의 과다로 이게 이제 재건축 조합에 의한 매매계약의 과다입니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무효인 줄 알았으면 그 금액을 계약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5배 이상 차가 안 벌어지도록 조절을 했을 거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다면 무효행위에 뭐가 인정된다고요? 전환이 허용된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딱 하나 있는 판례 그거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38조 무효행위 전환. 자, 그다음에 이제 139조를 볼 건데 요게 우리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139조가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자, 이 무효행위의 추인인데 자, 요거는 사례를 요거 108조 통정허위 표시를 가지고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여기 108조에 의한 통정허위 표시는 무슨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잖아요. 자, 다시 갑니다. 108조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108조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무효는 무슨 무효라고요?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만 무효다. 3자한테 건너가면 3자는 유효가 돼 버려서 그걸 갖다가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가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채무자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A에 대한 채무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채무자로 하지 말고 A를 채권자로 하겠습니다. A가 채권자고 그 다음에 갑이 이 채무자다 이렇게 해보죠. 자, 그래서 채권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채무자 갑한테 부동산이 있더라. 그런데도 돈을 안 받고 자꾸 쓰고 다니더라.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을 하니까 채무자 갑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자기 지인 을과 짜고 또는 합의하에 또는 양해하에 재산을 빼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갑의 이 등기가 돼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가짜 계약 짜고 합의 양해하게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갖다가 가장 매매 행위다. 거짓이죠. 가장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짓이라는 거고 거짓 계약이니까 원인이 거짓이고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이것은 가장 매매 계약은 무효고 거기에 따라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이 등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요 가장 매매 계약 페이퍼상으로 가짜 계약을 하고 등기가 넘긴 게 4월 2일 날 넘겼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놓으니까 갑이 을한테 그랬다는 거죠. 이왕지사 이렇게 돼서 등기가 친구야 네 앞으로 가 있으니까 이거 진짜 계약으로 하자. 내가 싸게 줄 테니까 이거 네 사라.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5월 10일경에 이걸 갖다가 추인을 했습니다. 자, 추인이 뭐예요? 추후에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계약 가짜 계약을 추후에 뭐 했다고요? 인정했다. 그럼 가짜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이거란 말이죠. 무효 행위를 뭐 한 거라고요? 추인. 무효행위를 추인한 거예요. 그래서 무효행위를 추인을 했습니다. 5월 10일자로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바로 요 추인 한 날로부터 추인 한때로부터 뭐가 되느냐?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법률행위.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어디냐면 232페이지 맨 밑에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하고 있다고요? 232페이지 맨 밑에 무효행위에 추인해서 233페이지 꼭대기로 이어지고 있죠? 예, 그거 쭉쭉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을 본다 그랬으니까 추인한 때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데 추인을 했을 때 여기 4월 2일 날 계약한 때로 소급을 해서 이게 유효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급 유효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급효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추인 한때, 추인 한 날로부터 유효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다만 4월 2일자로 그냥 우리 저 돈을 주고받자 이래가지고 채권적 효력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채권적 효력, 이 채권적 효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적 효력은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해서 물권적 효력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물권적 효력이라는 말은 등기인데 물권적 효력은 소급효를 인정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권적 효력은 등기인데 이 등기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더라도 뭐만 인정한다고요? 채권적 효력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인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무효행위에 추인을 하더라도 무효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추인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무효행위, 지금 이 무효행위를 추인을 했습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하더라도 뭐라는 걸 알고 추인해야 된다고요? 무효다라는 걸 알면서 추인을 해야 되고 추인했다 그래서 이 가장 매매가 유효로 전환한다, 유효로 전환된다, 전환되지 않는다, 전환되지 않아요. 이 가장 매매가 유효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4월 2일 날 한 이 계약이 유효로 전환되지 않는다. 언제부터 유효가 된다고요? 5월 10일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지 4월 2일까지 소급해서 이게 유효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해요. 무효행위의 전환이.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무효인 가등기를 갖다가 유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용이니까 살려서 쓰기로 했습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소급효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등기는 등기죠. 등기는 소급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도 등기이기 때문에 물권적 효력은 절대적으로 합의에 의해서도 소급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채권적 효력을 소급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제3자가 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아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무효행위와 관련된 부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프린트물 드렸는데 그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1번 문제를 하나 보시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번호로 합니다. 몇 번이 틀렸다? 5번 틀렸네요. 자, 1번에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거기다가 137조라고 써요. 바로 요거거든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뭐 한다고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요 내용 137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그래서 거기다가 137조 이렇게 딱 쓰시고 두 번째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는 그 전환을 인정한다. 요거는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요거 138조 무효행위 전환.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혼외자를 나와가지고 출생 신고를 한 것 자체가 무효인데 그게 뭘로는 인정이 된다고요? 인지 신고로서 효력은 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한 경우 그 전환을 뭐 한다고요? 인정한다. 그래서 138조 맞습니다. 3번 법률행위가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 여기 봐요. 법률행위가 지금 성립을 해야만이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 있고 성립하지 않은 불성립, 부존재 상태에서는 무효와 취소,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 전환은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단 불성립, 부존재는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성립, 부존재 상태에서는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일단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성립을 해야만이 효력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냐 취소냐는 성립을 해야만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성립, 부존재 상태에서는 무효와 취소,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 전환 아무것도 인정되질 않아요. 3번 맞는 말이고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 규정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으나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에 따라 유효로 될 가능성은 있다. 이거네요. 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은 허용되지 않지만 138조 무효행위 전환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0배로 되어 있는 걸 가격을 낮춰가지고 5배 정도가 안 벗어나게 한 4배 정도 선에서 다시 조정을 했다면 무효행위로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5번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도 슬롯이 자릅니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 139조 무효행위 추인이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상대적 무효일 때는 추인도 되고 전환되고 두 개 다르지만 절대적 무효에서는 다 셋 다 절대적 무효에서는 무효행위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 세 개 다 똑같아요. 절대적 무효에서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추인할 수 없는데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다 했기 때문에 틀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관련 내용을 봤고요. 자, 이제 어떤 무효를 볼 거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약치 기준으로 해가지고 230페이지예요. 230페이지에 거기 중간에 양가로 3번에 확정적 무효와 불확정 무효, 불확정 무효는 유동적 무효를 불확정 무효라고 하는데 거기와 관련된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사전에 매매 계약을 토지를 거래하기 전에 사전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다 이거죠. 그러면 제목에서 힌트가 다 나왔네요.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토지를 거래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매매계약을 당사자가 체결하기 전에 미리 허가받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개업소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라도 사전 허가를 안 받더라. 거래계에서는 왜 사전 허가를 안 받냐면 계약서 안 써놓고 토지거래 허가를 진행하다가 허가를 계약서를 안 써놓은 상태니까 매도인이 안 팔아요, 안 사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관할 관청만 쫓아다니고 낭비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계약서 써서 계약금 받아놓고 그리고 일을 진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전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관할관청에다 허가 신청을 하게 될 테니까 이런 상태 허가를 안 받고 계약서를 쓴 상태를 무효는 무효인데 허가를 신청할 거니까 유동적 무효다. 그러면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가 나올지 불허가가 나올지 모르니까 상태를 아직 알 수 없으므로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관할관청은 시군구가 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허가권자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유동적 무효는 허가를 아직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계약금만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채권적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적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중도금 달라, 그 다음에 뭐 잔금 달라, 이런 중도금이나 잔금을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물권적 효력도 없습니다. 물권적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등기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물권적 효력도 없다. 그러므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행 청구, 이행의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달라, 등기 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행의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이 이행 청구에 대해서 불응했다. 이행 청구에 불응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채무 불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이행 청구에 불응했다고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 청구에 불응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 해지 안 됩니다. 계약 해지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반환 해달라, 이것도 안 됩니다. 계약금의 반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 토지거래 허가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을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인이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거,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는 걸, 이걸 무슨 해지라 그래요? 이걸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해약금. 지금 두 배 물어줬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다른 말로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약금 계약의 해제,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허용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 매우 자주 물어보는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지금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 허가 절차에 협력 의무가 있다 이거죠.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는 이건 뭐냐면 선이행 의무인데, 매도인에게 선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선이행 의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선이행 의무가 가리키는 이유는 뭐냐면 중도금이나 잔금 받기보다 허가 절차에 협력하는 것이 먼저 선이행 의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선이행 의무는 중도금 주세요, 잔금 주세요보다 허가 절차에 협력하는 게 먼저 선이행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매도인이 허가 절차에 협력 의무를 갖다가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협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지 않았다는 걸 들어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계약 해지 안 됩니다. 그래서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를 갖다가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 해지는 안 된다. 그러면 허가 절차에 협력을 안 하면 어떻게 할 때냐 했더니, 이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가,
아니면 이의 신청을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든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받든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됐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됐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확정적 유효가 될 것이고 자,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만약에 확정적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계약금을 반환해 줍니다. 계약금을 반환해 준다.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 자, 일단 어떤 경우에 확정적 무효가 되느냐 했더니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불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확정적 무효입니다. 자, 두 번째로서 거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은 그러면 확정적 무효 되는데 잠깐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계약 자체가 사기라든가 강박 이런 이유 등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취소하게 되면 확정적 뭐가 된다고요?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 허가 절차를 배제하거나 허가 절차를 배제하거나 또는 잠탈을 갖다가 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을 목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확정적 무효다. 판례는 허가 절차를 배제하거나 잠탈을 목적으로 한 것을 이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목적 딱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자,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중간 생략 등기란 말이 그냥 나오면 사법상 효력이 유효라 그랬나요? 지난주에도 했는데 중간 생략 등기란 말이 나오면 사법상 효력이 뭐라고요? 유효.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서 강행법규 중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뭘 위반한 거라 그랬어요? 단속 규정을 위반했다고. 뭘 위반했다고요? 단속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법상 효력이 뭐라고요? 유효. 처벌은 받겠지만 사법상 효력 등기가 넘어간 것 자체는 그 등기는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단서가 붙게 되면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 여기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무효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중간 생략 등기 무효.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이런 부분인데 지금 불능 조건이 불능을 다른 말로 불성취라 그래요. 불성취입니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정지 조건의 뜻이 뭐예요?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지 조건의 뜻이 뭐라고요? 효력 발생. 효력 발생을 이거를 정지 조건이라 불러요. 효력 발생을 정지 조건이라고 한다. 그럼 자 봅니다. 이거는 이렇게 암기를 하게 되는데 불정무라고 암기합니다.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불정무. 그래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건데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그 토지 계약하겠다. 효력 발생. 해가 서쪽에 뜰 리가 없죠? 해가 서쪽에서 뜰 리가 없고 그러면 계약하겠다. 효력 발생인데 서쪽에서 해가 뜰 리가 없으니까 무효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겁니다. 택지로 전용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내가 이 계약 이 토지 사겠다. 그러면 택지로 지금 전용이 안 되는 농지 같은 거가 있는데 그 농지나 임야가 있는데 그를 택지로 전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택지로 전용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농지나 임야입니다. 농지나 임야를 계약하면서 택지로 전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이거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그러면 택지로 전용이 안 되면은 계약을 하겠다 그랬으니까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다만 뭐가 되면요. 택지로 전용할 수 있다면. 근데 그러면 계약하겠다. 근데 결론적으로 해보니까 택지 전용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 뭐예요? 무효.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 허가 절차 협력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쌍방이 의사를 명백히 했다는 겁니다.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쌍방이 협력하지 않겠다는 걸 쌍방이 의사를 갖다가 의사를 명백히 했습니다.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이런 경우에 무효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쌍방이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경우는 무효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어지는 거 쭉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프린트물 2번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가격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를 모두 걸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모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어떤 거죠? 번호를 얘기합니다. 몇 번? 3번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데, 자, 봅니다. 기억. 관할관청에서 불허가 처분이 있었다. 여기 써놨네요. 불허가 처분이 있었으면 뭐가 돼요? 확정적 무효. 두 번째, 니은번.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 박스,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허가 절차를 배제하거나 잠탈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확정적 무효다. 대법원 판례가 배제나 잠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배제나 잠탈을 목적으로 하면 무효. 그 다음에 이것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했다. 이거죠. 허가 절차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쌍방이 명백히 한 경우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상대방의 허가 신청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 표시했다. 여기 보세요. 허가 절차 협력 의무를 협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제가 안 돼요. 해제가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불허가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해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미음번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지금 중도금 잔금 달라 그래서 그걸 이행을 안 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 안 했으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이유로 계약 해지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손해배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되는데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확정적 무효다 아니다?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맞게 되고, 자, 어디만 하나만 더 보냐면은 내용 다 정리가 됐는데 저쪽 232페이지에 말이에요. 그 232페이지 그 하단부에 무효의 효과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 하나만 좀 볼게요. 지금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다라고 하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무효인데도 만약에 이행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이루어졌다면 뭐가 발생하느냐?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긴다. 무효와 취소는 똑같습니다. 무효 취소는 효과로서 이행한 후라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은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선의하고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익을 반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의하고 제한 능력자는 쓰지 마세요. 박스 안에 다 있습니다. 선의하고 제한 능력자는 얼마큼만 돌려준다고요? 현존 이익. 그래서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악이었을 때는 어떻게 돌려줘야 된다?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데 다만 여기 이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무효라고 한다면 뭐가 발생하느냐 했더니 746조에 의한 불법원인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된다면 불법인 급여에 해당돼 가지고 그래서 뭐가 안 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무효가 절대적 무효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 무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에 해당이 될 때는 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그래서 746조에 의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는데 절대적 무효에 해당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고 상대적 무효일 때는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상대적 무효에 해당될 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는 종류가 두 가지니까 너무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절대적 무효일 때와 상대적 무효일 때와 나눠서 계산하자.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면 불법인 급여에 의한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고 상대적 무효였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무효 파트는 마칩니다. 쉬었다가 와가지고 취소를 볼 건데 칠판 전체를 다 지웠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